자, 이제 그 경찰 간부 회계약 총평하고 이제 기출 해설을 좀 해볼 텐데, 총평은 뭐 그냥 그래요. 그동안 제가 객관식 회계약 공무원하고 경관 대비로 했었는데, 기출 문제를 풀었잖아요. 공무원 기출 문제도 풀고, 그 안에는 이제 제가 세무사나 회계사 문제를 좀 이렇게 살짝 쉽게 우리 시험 수준에 맞게 좀 수정한 문제들도 몇 개 있었고, 그래서 풀어봤는데 그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그것만 잘 푸셨으면, 그걸 잘 정리 잘 하셨으면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예요. 어렵지 않게.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그 문제만 풀었다면 못 풀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고 내용도 다시 정리해보고 그래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지, 그 문제집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를 푼다고 해서 그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시험에 그 문제만 풀었다고 해서는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준비한 그 난이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총평은 그 정도로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문제를 뭐 말 문제 같은 거는 그냥 기준서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내는 거니까 제가 그냥 언급할 것만 언급하고, 이제 계산 문제를 이제 주로 할 거예요. 계산 문제를. 자, 회계와 경영자의 수탁 책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2번이 옳죠. 그럼 한번 보시면 되고, 다음 2번. 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자, 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죠. 4번이 옳지 않아요. 자, 정치적 사건과 정치 풍토 이런 것도 반영돼요. 반영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반영된다. 보시면 되고, 3번.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할 때 실물 자본 유지 개념 관점에서 한국의 단기 손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 그대로 자본 유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에 어떠한 자본이 있을 때 그 자본을, 자, 기말에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본의 개념을 세 가지 관점으로 보죠. 이제 명목 화폐 재무 명목 화폐, 명목 불변 구매력 재무 자본, 그다음에 불변 구매력 재무 자본, 명목 화폐, 불변 구매력, 그다음에 실물 자본,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얘는 마지막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을 물어본 거예요. 처음에 기초 자산이 얼마 있었냐면, 기초 자본이 얼마 있었냐면 현금 있었다고요. 현금. 자산밖에 없었으니까, 자산은 곧 부채와 자본의 합이잖아요. 그렇죠? 자산은 재무상태표 양식을 떠올려 보시면 부채와 자본의 합인데, 지금 자산이 1,000원밖에 없고요. 기초에 부채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결국 요 1,000원이 자본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초 자본이 1,000원이라고요 지금.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이니까 이 1,000원을 가지고 나의 뭘 유지해야 되냐면 조업 능력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조업 능력을. 그러니까 이 1,000원 가지고 나는 지금 요 시점에 단위당 200원에 5개의 상품 A를 구매했으니까 나는 기말이 되더라도 5개의 상품을 매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나의 생산 능력이죠. 기말에 오니까 그 상품 A의 가격이 현행원가가 300원, 판매가가 400원이래요. 명목 화폐 자본이나 불변 구매력 자본은 이 자본을 측정함에 있어서 그 측정 단위, 측정 기준을 특정해 놓고 있지 않지만,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은 항상 현행 원가만 갖다 쓰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행 원가로 계산하셔야 돼요. 현행 원가로. 그러니까 기말에는 내가 기초에 저 5개의 상품 A를 살 수 있었으니까 기말에도 5개를 살 수 있어야 되고, 그 5개를 사는데 그 현행 원가가 300원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00원 이렇게 계산이 되죠. 요게 유지해야 될 자본이고, 그렇다면 요 두 금액의 차익이 자본 유지 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금액이 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런데 실제 기말 자본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 기말 자본이 단기말 자산이 현금 1,000원이 있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상품 A 한 개가 있대잖아요. 그 A 현행 원가로 측정해야 된다니까요. 기말 자본이 1,300원밖에 없는 거예요. 1,500원과 요 300원의 차이, 1,300원의 차이, 얘가 뭐예요? 얘가 단기 손익이에요. 단기 손익.
그래서 답이 200원, 손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음 4번. 재무제표의 표시에서 제시한 일반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물어봤죠. 자, 1번이 옳지 않죠. 우리가 원래 재무제표를 계속 기업을 가정해 놓고 작성하지만 만약에 경영을 중단할 의도가 있다면 계속 기업의 가정에 따라서 작성하면 안 돼요. 근데 1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작성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이게. 자, 5번. 자, 이것도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죠.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졌을 거예요. 2번이 재벌 조정이 안 되죠. 6번. 주식회사 한국의 X1년 비교 재무상태표 일부 내용과 보충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자, 한국의 X1년도 영업순환 주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개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재고자산의 순환 주기하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을 계산하시면 되죠. 두 가지를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일단 재고자산 쪽부터 계산해 보세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재고 쪽을 먼저 보시면 기초에 지금 재고는 모르겠대요. 지금이 X1년이니까 X0년이 기초일 거 아니겠어요. 기초의 재고는 모르겠고 기말 재고는 1,000원이래요. 밑에 자료를 보니까 X1년 당기 매출 원가가 2만원, 재고 매입액이 18,000원이래요. 그러면 기초 재고에 당기 매입을 더하고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기말 재고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자료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기초 재고를 모르겠고요. 지금 당기 매입한 게 여기 18,000원, 매출 원가가 2만원, 기말이 지금 1,000원이죠. 자, 얘를 계산하시면 저 기초 재고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 두 개를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2,000원이니까 이게 넘어가면 플러스 2,000원이니까 여기가 3,000원 이렇게 되겠네요. 네? 자, 평균 재고자산을 계산해 보세요. 3,000원 플러스 기말 1,000원. 자,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평균 재고자산이 나올 거고, 자, 이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4,000원이니까 2,000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얘를, 자, 매입액을 매출원가로 나누죠. 얘를 매출원가를 얘로 나누죠. 얘를 이렇게 매출원가를 얘로 나누면 자, 10이 나오죠. 이제 얘를 가지고 뭐를 이제 1년 360일 가정했으니까 360일을 얘로 나누면 재고자산 순환주기가 나오죠. 36일. 일단 얘 하나 구해놨고요. 이제 재고자산은 36일이에요. 적어놔야죠. 저거다. 재고자산 36일.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채권 관련해서 똑같아요. 매출채권을 일단 평균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의 매출채권은 알겠는데 기말을 모르겠대요. 자료를 보니까 재고는 원가의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판매한대요. 그럼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매출액은 원가의 20%를 가산한 금액이니까 원가가 아까 여기 2만 원이었죠. 2만 원에다가 자, 이렇게 1 플러스 20% 이렇게 하면 계산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20%를 가산한 금액이니까. 그럼 얼마가 될 거냐면 24,000원 이렇게 계산되겠죠. 이게 매출액이죠. 이게 매출액이고. 단기 매출 중 매출 및 매출 채권 관련해서 현금으로 회수한 게 26,000원이래요. 자, 그렇다면 현금으로 회수한 게 26,000원. 매출로 계산한 게 24,000원이니까 여기 차이가 나는 대차 잔액 여기 2,000원. 이게 뭐냐면 매출 채권일 거라고요. 매출 채권이 대변에 적혀 있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말의 매출 채권이 기초의 매출 채권보다 2,000원 감소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초의 매출 채권이 4,000원이면 기말은 2,000원이란 얘기죠. 여기가. 자, 이제 평균을 내보세요. 평균 매출 채권
그러면 자 기초에 4,000원, 자 기말에 2,000원, 얘를 평균 내면 이런 3,000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자 얘를 뭘로 나누죠? 이 매출액을 이제 매출액을 요 3,000원으로 나누시면 이게 8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361을 얘로 나눠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8, 4, 32, 8, 5, 40 이렇게 해서 45일 이렇게 나오죠. 얘가 매출채권 순환주기예요. (45일) 두 개 더하면 자 81일 이렇게 나오죠. 얘가 영업 순환주기예요. 답이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7번. 얘는 그 우리 수업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할 때 그 표 하나만 외우시라. 본문 다 보지 말고 이 표만 외우면 다 문제 풀 수 있으니까. 그 예제도 우리가 풀어봤잖아요. 예제도 그냥 그 표 보면서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이제 설명드릴 것도 없어요. (8번) 자, 한국의 X1년도 회계자료 중 일부인 다음 자료를 이용할 때 자, X1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매출채권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기초상품 재고가 240원, 단기상품 매입이 400원, 기말상품 재고가 그렇고 현금 매출, 무매출 총이익 뭐 이렇게 쭉 주어졌죠. 그럼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죠. 기초상품이 주어졌고요. 단기 매입한 것도 주어졌고 기말 상품도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매출 원가를 구할 수 있겠죠. 기초 재고가 240, 매입이 400, 그 다음에 기말 상품이 220. 그럼 이렇게 빼게 되면 얘가 20원이니까 420원 매출 원가 이렇게 계산되겠고요. 주어진 자료가 매출 총이익이 있으니까 또 얘를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니까 매출 총이익이 지금 180원이잖아요. 매출 원가는 우리가 계산했죠? 420원이라고.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올 텐데 이걸 두 개 더하면 6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매출이 600원 이렇게 계산됐어요. 그 다음에 현금 매출이 100, 기초 매출 채권이 그렇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 회수액이 520. 그러면 얘도 현금 들어온 거고 얘도 현금 들어온 거죠. 620원만큼. 그러면 차변의 현금 620원. 자, 매출 우리가 계산한 매출 600원. 자, 그럼 대차가 안 맞는데 이게 매출 채권이겠죠. 이게 매출 채권. 그러면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이 대변에 적혀 있으니까 기말에 있는 금액이 자, 기초에 있는 금액보다 220원만큼 감소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기초가 160원이래요. 그러면 기말은 얼마겠어요? 140원이겠죠. 그럼 8번의 답이 얼마예요? 2번 이렇게 되겠죠, 이게? 8번의 답이 2번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기말 매출 채권을 물어봤으니까. 9번. 자, 한국은 X1년 중 증권시장에서 주식 A와 주식 B를 취득한 후에 X3년 중 모두 처분했대요. 주식 거래가액 및 보유기간 중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두 주식을 모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에 각 분류 방법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의 X3년 당기손익의 차이를 물어봤어요. X3년의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을 가만 보면 X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 처분했다고요. 아이고, 키가 커서. 처분했다고요. 처분. 기타 포괄손익 인식,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요, 처분했을 때 처분이익을 인식하지 않아요. 당기손익 인식 금융자산은요, 처분손익을 인식해요.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손익을 구해봐라 그 얘기예요. 결국. 그렇죠? 이쪽은 기타 포괄손익 인식 금융자산은 얘기 안 하고 기타 포괄손익 인식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처분손익을 인식 안 하고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만 인식하니까
결국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이익을 계산해봐라 그 얘기라고요. 그러면 A는 240원으로 평가되어 있는 애를 260원에 팔았으니까 20원만큼 이익이 발생하죠. 얘는 500원으로 평가되어 있는 애를 360원에 파니까 140원만큼 처분 손실이 발생하죠. 그럼 얼마예요 차이가? 120원 이렇게 발생하죠. 이게 차이잖아요 결국. 그럼 9번의 답이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10번 한국은 재고자산의 가격 결정 방법으로 선입선출법을 가정한 소매제공법을 사용하고 있고 선입선출 소매제고법 원가율이 60%래요. 자, 소매제고법이 나오면 그냥 그림을 그리라 그랬잖아요. 원가 그리시고요. 이쪽에 매가 그리시면 되죠. 자, 기초재고, 단기 매입, 일단 비정상 파손이 있다면 여기다 비정상 적으시고요. 이 합은 자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의 합과 같다. 일단 매가도 자 기초 재고, 단기 매입, 가격의 순 인상, 자 순 인하, 그다음 비정상이 있으면 비정상 빼고. 그러면 이 매출과 기말 재고의 합과 같고, 만약에 정상이 있으면 정상 파손 이쪽에, 종업원 할인이 있다면 종업원 할인도 이쪽에.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자료를 갖다 적으시라고요. 기초재고의 원가가 여기 100원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기초재고의 판매가 여기 있죠. 400원. 단기 매입의 원가가 600원 있대요. 여기 600원. 단기 매입의 판매가 얘를 모르겠대요. 그 다음에 판매가 순인상이 200원. 여기 200원. 순인하가 100원. 그 다음에 순 매출액이 여기 매출액이 9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그 원가율을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계산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비정상 얘기는 없으니까 다 빵원일 거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게 60%가 나오더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럼 식을 세워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물음표를 x라고 한다면 x 플러스 여기 두 개 계산하면 100원이고 그 중에 분자 자리에 오는 게 600원. 이게 60%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그렇죠? 선입선출법이니까 기초재고는 원가율 산정에서 포함시키면 안 되고요.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그러면 요 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1000원이 돼야 되는 거죠. 1000원 곱하기 60% 해야 600원이 나올 테니까. 그럼 x는 얼마예요? x는 900원이 나오는 거죠. 이 물음표가 900원이에요. 900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구할 수 있냐면 이런 거 다 없으니까 제로라고 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말 재고를 계산할 수 있다고요. 이 기말 재고 어떻게 계산해요?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400원, 900원, 200원, 마이너스 100원이니까 이 900원이 넘어가면 얘가 사라지죠, 이렇게? 그러면 100원 더하기 400원이니까 얘가 500원 이렇게 된다고요. 자, 여기다가 60%의 원가를 이렇게 곱하면 기말 재고의 원가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500원에 60%니까 300원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매출 원가도 계산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얘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되잖아요. 300원이 이쪽으로 빠지니까 얘가 300원, 400원이 되는 거죠. 매출 원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매출 총이익 물어봤어요. 그러면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거니까 매출이 얼마예요? 여기 있잖아, 900원. 매출 원가 얼마예요? 여기 400원. 자, 빼면 매출 총이익이 자 500원 이렇게 계산된다고. 이렇게 답이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려놓으면 자 모든 걸 다 손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림을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그림을. 다음 11번.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초 수송기로 사용되던 중고 항공기 A
A와 신형 여객용 항공기 B를 2,400원에 일괄 매입했대요. 한국은 항공기 A를 수리해서 여객용으로 교체하고 항공기 B는 시운전 후에 두 항공기 모두 X1년 초부터 영업에 사용했고요. X1년 두 항공기의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또는 비용이 다음과 같을 때 한국의 X1년 말 항공기 A의 장부가액을 물어봤죠. 감가상각 방법으로 연수합계법을 사용한대요. 자, 그러면 A의 장부가액을 물어봤으니까 X1년 초 A의 취득 원가를 일단 산정해 놓으시고, 자, 여기서 X1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면 X1년 말 현재 A의 장부 금액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먼저 떠올리고 가셔야 돼요. 안 떠올리면 이것저것 다 계산해요. B도 계산하고 A도 계산하고 시간은 가고. 자, 취득원가 계산해 보세요. 2,400원에 일괄 매입했거든요. 2,400원. 일괄 매입했을 때 우리 그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상대적 공정가치법에 따라서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하라 그랬죠. 공정가치 비율을 생각해 보니까 여기 A의 공정가치가 1,000원이에요. B의 공정가치가 얼마냐면 저기 2,000원이에요. 그 중에 A를 우리는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면 3분의 1이니까 800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 A를 수리해서 여객용으로 바꿨대잖아요. 그럼 각종 비용이 발생했겠죠? 여기 나오잖아요. A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취득세 200원. B는 다 생각할 필요가 없죠. 우리 A만 계산하면 되니까. B를 다 지워버리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그 다음에 A의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보유 과정에서 발생한 거니까 취득원가에 가산하시면 안 돼요. 얘도 제외하고. 자, 교체하는데 비용이 발생했죠. 400원? 400원 포함시키시고. 그 다음에 A를 취득 과정 중에 운반이 있는데 지금 주식회사 한국이 부담했으니까 얘도 A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 있죠. 그래서 200원도 포함시키시고. 자, 이렇게 계산하면 취득 원가가 나오겠죠. 400원, 800원, 1600원 이렇게 계산될 거고요. 자, 이제 감가상각 두 개만 계산하시면 되죠. 1600원이고, 자, 내용연수가 4년이고 잔존가치가 400원이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 잔존가치를 빼게 되고 잔존 내용연수가 4년이니까 4 곱하기 5 나누기 2 하면 이게 10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이게 1200원에 40%니까 4800원 이렇게 계산될 거예요. 4800원, 480원 이렇게 480원 이렇게 계산될 거고, 그러면 얘가 얼마는 거야? 1100원에다가 20원을 덜 빼니까 1120원 이렇게 계산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12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X1년 초 기계장치 A를 취득했고요. 감가상각 방법으로 정액법을 이용한대요. 기계장치 A 관련 측정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한국이 인식할 X2년 말 기계장치 A 관련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 환입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회수 가능액의 변동은 몽땅 다 손상과 관련된 거래요. A를 얼마 주고 샀냐면 얼마 주고 샀어요? 여기 200원 주고 샀죠? 내용연수 5년이고 잔존가치가 없어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정액법을 이용한다 그랬죠? 그럼 감가상각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X1년 초에 구입했으니까 월할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럼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보시면 정액법이니까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야 되는데 잔존가치는 없다고 했으니까 내용연수로 나누시면 되죠?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5년이죠. X1년 초 취득했으니까 월할 생각할 필요 없고,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40원 이렇게 계산될 거예요. X1년 초가 그렇고, X1년 말이 160원 장부가액이 이렇게 될 텐데, X1년 말에 요 보니까 공정가치가 110원, 처분부대원가가 30원, 사용가치가 120원이래요. 우리 회수가능액 어떻게 계산하죠? 회수가능액? 회수가능액은 둘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해요. 자,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자,
자, 순 공정가치는 공정가치에서 거래원가를 고려한 거죠. 처분부대 원가가 거래원가잖아요. 두 개 고려하면 80원 이렇게 계산되겠죠. 사용가치는 120원, 순 공정가치는 80원. 둘 중 큰 금액이 회수가능액이니까 120원이 X 1년 만에 회수가능액이 돼요. 그래서 요 회수가능액이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요만큼에 뭘 인식할 거냐면 40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할 거예요. 자, 손상을 인식하게 되면 회수가능액을 새로운 원가로 봐서 이렇게 감가상각하게 되죠. 자, 이제 또 계산해 보세요. 요 감가상각비. 새로운 취득원가가 120원이 된 거고, 자, 잔존가액을 빼야 되는데 잔존가액은 없다 그랬고, 처음엔 5년이었지만 1년이 지나서 이제 4년밖에 안 남았고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감가상각비가 30원 이렇게 계산될 거고, X 2년 말에 장부금액이 90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이제 또 살펴보셔야죠. X 2년 말에 순공정가치가 140원, 사용가치가 80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둘 중 큰 금액인 140원이 뭐가 될 거냐면 회수가능액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데 얘가 손상차손 환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절대로 안 돼요. 원가 모형을 적용할 때 손상이 회복됐다면 반드시 그 회복의 한도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회복의 한도는 기준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손상이 되지 않았다면 인식하였을 장부금액을 넘어갈 수 없다. 손상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장부금액을 여기로 인식했을 거예요. 손상이 안 됐으니까 얘를 가지고 감가상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정액법이니까 여기도 40원이었을 거고, 그럼 여기 금액이 얼마일 거냐면 120원일 거예요. 손상이 되지 않았다면. 그런데 회수가능액이 그 금액을 지금 초과하고 있잖아요. 얘는 그래서 인식할 수 없다고요. 여기까지만 인식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그러면 120원과 90원의 차이 30원만 손상차손 환입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뭘 물어봤어요? X 2년 말 현재 얘 물어봤다고요. 환입 30원, 3번 정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13번. 유형자산의 손상 인식과 비교할 때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물어봤죠. 1번.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만 자산 재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된다. 얘가 틀렸죠.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 손익인데 재평가 손실은 당기 비용이에요. 1번 틀렸어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14번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개발활동. 제가 이거 키워드만 골라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었다고요. 뭐였죠? 자, 금형. 두 번째, 자, 시제품. 자, 세 번째, 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 공장. 자, 네 번째,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를 짚어드리면서 이게 들어가면 개발활동이에요. 이거 아니면 다 연구활동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요. 그거 그대로 냈잖아요. 1번, 연구 결과나 기타 지식의 응용. 이 있나요? 없잖아요. 2번, 이런 게 있나요? 저긴 대체안이지만 여긴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이라니까요. 다음 3번, 그럼 없잖아요. 4번에 뭐가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4번이 개발활동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키워드 잡아드린 것만 잘 외우셨으면 이거는 그냥 뭐 1초 컷이죠. 1초 컷. 네? 수험생들이 얘기하는 1초 컷. 이게. 다음 15번. 주식회사 한국은 X 1년 초 사채 권면상 액면금액 10만원의 사채를 액면이자율 10%, 유효이자율 12%, 3년 만기, 매년 말 이자 지급 조건으로 95,200원에 발행했다. X 1년 말 당해 사채 전체를 97,000원에 현금 상환했다면 조기 상환에 따른 사채 상환 손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고, X 1년 말 상환일 현재 미상각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3,376원이래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사채 상환 손익을 물어봤으니까, 자, 상환 금액에서 사채의
장부 금액을 이렇게 빼면, 그러면 상환 금액이 더 크면 내가 더 비싸게 주고 상환한 거니까 사채 상환 손실이 나올 거고, 만약에 내가 준 금액이 적다 그러면 이익이 나올 거예요. 얼마에 상환했대요? 97,000원에 상환했대요. 매년 말 이자 지급 조건이니까 X 1년 말에 팔았으니까 이자를 다 지급하고 팔았을 거예요. 상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경과이자가 포함 안 돼 있을 거예요. 사채 장부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사채 장부 금액이란 상각후 원가잖아요. 그러니까 원가, 액면 금액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을 뺀 거죠. 주어졌잖아요. 원금 10만 원에서 X1년 말 상환일 현재 미상각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저렇게 돼 있다고 했으니까 이걸 빼면 사채 장부 금액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현재 가치 금액이. 그러면은 얼마야? 10만 원에서 4천 원을 일단 빼면 그러면 96,000원이고, 그러면 여기서 376 376을 덜 빼면 376을 덜 빼면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376을 더하면 안 되지. 암산이 안 되네. 자, 3376 그러면 얘가 4고 2고 6이고 6이고 9고 96624 이렇게 되네요. 96624 이게 장부 금액이 될 거고, 사채 상환 금액은 돈이 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사채를 상환하게 되면 사채라는 부채가 감소하니까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게 6원, 7원, 4원 이렇게 되겠네요. 476 사채 상환 손실이 되겠네요. 476 이렇게. 답이 없네. 뭐 잘못 계산했나? 376 이렇게 376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손실 376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15번의 답은 1번. 16번. 한국은 액면금액 10만원, 액면이자율 10%, 만기가 X4년 3월 30일인 사채를 X1년 10월 1일에 발행했어요. 괄호안을 보니까 사채 권면상 발행일이 X1년 4월 1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10월 1일 날 발행한 거죠. 사채 권면상 발행일의 시장이자율이 11%, 실제 발행 시점에 시장이자율이 12%래요. 그러면 우리는 보자마자 뭘 하셔야 되냐면 얘를 지우셔야 돼요. 필요 없는 자료예요. 언제나 실제 발행일의 이자율을 갖다 쓰는 거예요. 실제 발행일의 이자율. 얘가 중요한. 이런 건 다 낚시성 자료예요. 지우셔야 돼요. 자, 이자는 매년 3월 31일에 지급이 되고 사채 발행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X1년 10월 1일 시점에 사채 발행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사채 권면상 발행일의 사채 현재 가치는 95,200원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일단 그려볼까요? 일단 권면상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만기가 X4년 3월 31일이니까 X1년 4월 1일에 발행하면 X2년 3월 31일, X3년 3월 31일, X4년 3월 31일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사채가 발행이 되는 거고, 원래대로라면 요때 발행하는 거지만 실제로 언제 발행했대요? 요때 발행했대잖아요. 이때. 그렇다면 요때 발행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때 발행 금액이란 X1년 4월 1일 현재 가치에다가 요때 상가액을 더하면 된다고요. 이 상가액이라고 함은 요 4월 1일 현재 요 현재 가치, 그 현재 가치에다가 유효이자를 곱하고, 유효이자율이 10월 1일에 유효이자율을 곱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 발행일. 그게 12%잖아요. 12% 곱하고 이제 경과이자, 표시이자를 빼주면 상가액이 계산되는 거잖아요. 자, 액면 금액이 얼마나 그랬냐면 10만 원이라 그랬고, 액면 이자율이 10%라 그랬죠. 이렇게 계산하면 1년치 상가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우린 1년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 6개월치가 필요한 거니까 여기다가 12분의 6 이렇게 하면 날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이 현재 가치 평가액을 줬다고요. 얼마라고? 여기 95,200원이라고. 그럼 얘 쭉 계산하시고 계산된 값을 여기다가 더하시면 95,200원에다가 더하시면 답이 되겠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계산해 볼까요? 95,200원. 아이, 해보세요. 계산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계산기가 없으니까 나중에 푸셔야죠. 나중에. 예? 자, 17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초에 설립이 돼서 냉장고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고, 판매 후 냉장고에 하자가 있는 경우 2년간 무상으로 보증 수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대요. 보증 수리 비용은 대당 200원, 판매 수량의 30%에서 판매 이후 2년간 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X1년 말 주식회사 한국의 재무상태표상 제품 보증 충당 부채로 계상할 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단 주식회사 한국은 제품 판매에 따른 보증 수리 용역을 제품의 판매와 구분할 수 없는 단일의 수행 의무로 판단해서 회계 처리하고 있고, 냉장고 판매 및 보증비 지출이 모두 현금 거래래요. 그러면 우리가 2년간 보증을 해주니까 일단 그림을 그리셔야죠. X1년도에 판 건 우리가 보증을 X2년, X3년까지 해주는 거예요. 2년간 해주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보증 기간이 설정이 되겠죠. X2년도에 판매한 건 X3년도와 X4년도까지 우리가 보증을 해주겠죠. 그러면 X2년도에 판매한 거에 대해서는 보증 기간이 요렇게 설정이 될 거예요.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X1년 말 제품 보증 충당 부채의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얘만 계산하시면 돼요. 얘만. 그쵸?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할까? 전체 이 기간에 대한 제품 보증 충당 부채에서 요때 금액을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해줘야 될 금액이 나오니까 그게 충당 부채잖아요.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금액. 자, 그러면 이게 계산해 보세요. X1년도에 1000개를 팔았다고요. 이 중에 여기 30%에서 하자가 발생할 것 같아요. 하자가 발생하면 하나당 수리 비용으로 200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얼마를 해주는 거냐면 30%니까 300이니까 6만 원만큼 제품 보증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증비 지출한 게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 그럼 나는 앞으로 얼마만 더 해주면 돼요? 5만 원만 더 해주면 되죠. 답이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제가 기본 강의할 때도 다 이렇게 풀어드렸고요. 객관식 강의할 때도 다 이렇게 풀어드렸어요.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 선과 만나는 점만 계산하면 된다.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18번. 이것도 한번 보세요. 기준서 문장을 알고 있으면 맞추고 모르고 있으면 틀리는 거니까 이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계산 문제만 저랑 해보세요. 계산 문제만. 자, 한국의 X1년 초 현재 자본 내역은 보통주 자본금 100만원, 주식 발행 초과금 4만원, 감자 차익 만원, 이익잉여금 70만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X1년에 발생한 거래가 다음과 같다면 한국의 X1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자본총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단 X1년 초 자기 주식과 자기 주식 처분 손익 잔액은 없대요. 그러면 기초 자본이 지금 기초 자본이 여기 보통주 자본금 100만 원에다가 주식 발행 초과금 4만 원에다가 감자 차익 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이익이익여금 70만 원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다 계산해 보시면 가만히 있어봐. 이게 5만 원이니까 75만 원이니까 175만 원 이렇게 되겠죠. 이제 하나하나 반영해 보세요. 3월 21일 자기 주식 20주를 2,000원에 취득했대요. 돈 주고 샀단 얘기잖아요. 현금이 빠져나가네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니까 자본이 감소해요. 20주 한 주당 얼마? 2,000원?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4만 원 이렇게 나오죠. 감소하고요.
현금이 줄었으니까. 그 다음에 4월 15일. 자기 주식 10주를 500원에 취득했대요. 또 돈 썼잖아요. 10주 곱하기 자 얼마? 500원. 그럼 5,000원 돈 쓴 거죠. 현금을 5,000원 썼으니까 그만큼 자본이 감소하죠. 6월 25일. (3월에) 취득한 자기 주식 10주를 2,500원에 처분했대요. 그럼 돈 받은 거잖아요. 10주 곱하기 얼마? 2,500원. 돈 들어왔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늘어나서 자본이 증가하겠죠. 얼마냐면 25,000원 증가. 9월 10일. 3월에 취득한 자기 주식 10주를 1,500원에 처분했대요. 또 돈 받았잖아요. 10주 곱하기 얼마? 1,500원. 그러면 15,000원 또 증가. 그 다음에 11월 20일 자기 주식 소각했다는데 자기 주식 소각은 어차피 자본 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자본 총계에 영향이 없고 12월 31일 당기순이익 있죠? 당기순이익이 20만원.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 이익이익이 증가하니까 자본이 증가하고.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4만원. 그럼 이제 사라지고 5,000원 그러면 19만 5천원. 두 개 더하면 19만 5천원이니까 얼마야? 175만원. 그러면 194만 5천원 이렇게 되나요? 194만 5천원. 그쵸. 2번 이렇게 하면 되죠. 저 막 혹시나 그렇게 푸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 계산하실 때 자기 주식 처분이익 막 계산하고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막 원가랑 비교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자본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제가 자본의 정의로 풀었잖아요. 자본의 정의가 뭐예요? 자본이란 언제나 자산과 부채의 그 차익이잖아요. 자산이 늘어나면 자본이 증가하고요.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이 증가하고요. 자산이 줄면 자본이 줄죠. 부채가 줄면 자본이 늘죠. 자산이 줄니까 자본이 줄죠. 자산이 느니까 자본이 늘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처분이 이런 거 생각하면 더 헷갈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21번. 이것도 그냥 보시면 되고 기준서 내용이니까. 자, 22번. 회계는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말문제를 맞추는 건 되게 힘들어요. 기준서 문장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초 액면금액 10만원, 만기 3년, 액면이자율 10%, 이자 지급 매년 말 1회인 전환사채를 액면 발행했어요. 그 10만원 받고 발행했다는 얘기고. 또한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만기일에 상환할증금 8,000원이 지급되고요. 사채 발행 당시 전환 옵션이 없는 유사사채에 대한 유효이자율이 12%, 사채 발행일 이후 5개월 시점부터 만기일 전까지 사채 액면 금액 만원당 액면 5,000원의 보통주 한 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데, 자, 이때 자, 전환권 대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환권 대가, 전환사채의 발행 금액에서 자, 부채 요소를 차감하면, 그러면 이 전환사채는 복합금융상품이니까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 둘 다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발행 금액 안에도 부채 요소에 대한 대가, 자본 요소에 대한 대가가 다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 다 포함되어 있는 발행 금액에서 이 부채 요소를 빼버리면 자본 요소밖에 안 남잖아요. 이 자본 요소가 전환권 대가예요. 아니, 이 자본 요소를 직접적으로 계산하면 안 되나? 네, 안 돼요. 왜 그렇죠?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1번 풀면서. 자본이란 언제나 자산과 부채의 차익으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자본은 절대로 직접 측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발행 금액이 얼마예요? 액면 발행했대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에 발행한 거예요. 자, 이제 부채 요소만 계산해낼 수 있으면 우리가 요 자본 요소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부채 요소를 계산하려면 미래 현금 흐름을 그리셔야 돼요. 만기가 3년이라 그랬죠? X 1년 초에 발행했고 매년 말 이자를 준다 그랬어요. 액면 금액이 10만 원. 자, 만약에 상환 이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환 할증금을 8,000원 준다고 했으니까 여기 8,000원. 그리고 이자를 매년만 줄 텐데 액면 이자율이 10%니까 저렇게 10,000원씩 이렇게 이자를 줄 거라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미래 현금 흐름을 부채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사채에 대한 유효이자를 12%로 할인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가치 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걔가 부채 요소예요.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자, 10만 원하고 이 8,000원에 대해서는 자, 12% 아니 3기간 12% 단일 현가 개수를 곱하면 되고 매년 말 받는 이자 10,000원에 대해서는 3기간 12% 연금 평가 개수를 곱하면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얘를 문제에서 줬잖아요. 3기간 단일 금액의 현재 가치 개수가 0.7이라고. 얘 0.7. 자, 얘는요. 얘는 2.4를 적용한대잖아요. 그럼 계산하시면 이게 금액이 나오겠죠? 그 금액에서 얘를 빼면 얘가 나오겠죠? 걔가 답이죠. 걔가 이렇게 계산하시면 22번의 답이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23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확정급여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X 1년 초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100만 원 뭐 쭉 나와 있어요. 뭐 물어봤냐면 자, 당기 손익에 반영될 퇴직급여 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뭘 물어본 거예요? 당기 근무 원가 물어본 거라고요. 순확정 급여 부채 자산 문제 나오면 제가 그림 그리라 그랬잖아요. 확정 급여 부채를 여기다 적으시고 사회적립자산을 적으시고요. 자, 기초 금액. 자, 여기 순자산. 순자산이래. 순이자. 여기에 근무원가. 저기에 지급액. 여기 적립액. 재측정 요소. 자, 기말금액.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료로 그냥 다 갖다 적으라 그랬잖아요. 자, X 1년 초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100만 원이래요. 여기 100만 원 적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가 200만 원이래요. 여기 200만 원. 그 다음에 단기근무 원가가 10만 원. 그 다음에 X 1년 말에 퇴직급여 10만 원이 지급됐죠. 지급액이 12월 말에 10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 다음에 납부됐죠? 같은 날짜에. 날짜를 적는 이유는 기본 강의 때 다 말씀드렸어요. 객관식 강의 때 하고. 5만 원을 여기 적립하죠. 그 다음에 X 1년 말에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가 여기 250만 원. 그 다음에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여기 95만 원. 그 다음에 이자율이 10%. 당기손익에 반영될 퇴직급여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요 근무 원가랑 요 순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순이자를 계산해 보면 요 금액의 10% 20만 원. 요 금액의 10% 10만 원. 이렇게 계산되면 되겠죠. 만약에 지급을 기중에 했다면, 적립을 기중에 했다면 그거 이자 다 반영해 주셔야 돼요. 반영하는 방법은 제가 객관식 강의 때 다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서 따로 설명 안 드릴 거예요. 확정급여 채무의 순이자는 부채에 대한 이자니까
마이너스예요. 부채를 늘리니까 얘도 마이너스예요. 자산을 늘리니까 얘는 플러스예요. 자, 그러면 순이자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0만 원 이렇게 나오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1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마이너스 2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번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24번. 자, 12월 말 결산법인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말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하고 장부 마감 전에 수정 완료했대요. 오류 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10만 원이라면 오류 수정 후에 당기순이익이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하나하나 수정해 보시면 돼요. X1년 7월 1일부터 X2년 6월 30일까지의 1년분 보험료 12,000원을 X1년 7월 1일에 현금 지급하면서 전액 비용 처리했대요. X1년 7월 1일 1년 쉬니까 X2년 6월 30일 1년분 보험료 자 12,000원 얘를 몽땅 다 이렇게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런데 X1년 12월 31일 현재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는 X1년도 결산을 해야 되니까 이 기간은 비용이 맞아요. 기간이 발생했으니까. 그런데 이 기간은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간에 해당하는 건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 기간에 해당하는 거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전체 12개월 중에 이 기간, 6개월이 차지하는 이 기간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6,000원만큼은 비용 계산하면 안 되니까 비용을 취소해야죠. 비용을 취소하면 이익잉여금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X1년 7월 1일부터 X2년 6월 30일까지 1년분의 이자 비용 24,000원을 X2년 6월 30일에 전액 비용으로 인식할 계획으로 아무런 회계 처리를 안 했대요. 똑같죠, 그러면? X1년 7월 1일, X2년 6월 30일, 1년분 이자 비용 24,000원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X1년에 대한 결산을 할 때는 이 기간은 이미 발생했으니까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인식하면 돼요? 12분의 6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 기간이 나오고 6개월이니까. 그러면 이 금액은 12,000원 이렇게 나오겠죠. 비용을 추가로 인식하는 거니까 일단 노란색으로 똑같이 해볼까?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면 절반이니까 12,000원만큼의 비용을 추가로 인식해야 된다고요. 비용을 인식하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죠. 이렇게. 자, 한 켠에다가 정리해 보세요. 자, 당기순이익. 문제에서 오류 수정하기 전에 당기순이익이 10만 원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점이 뭐냐면 보험료였죠. 비용 처리한 보험료 중에서 6,000원을 취소하니까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자 비용이었죠. 이자 비용을 추가로 인식하니까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X1년 7월 1일부터 X2년 6월 30일까지의 1년분 수수료 수익 48,000원을 X2년 6월 30일에 전액 수익으로 인식할 계획으로 아무런 회계 처리를 안 했대요. 그러면 (1년분이죠) 1년분 X1년 7월 1일, X2년 6월 30일 1년분 수수료 수익이 있는데 그게 48,000원이래요. 아무런 회계 처리 안 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X1년 말 현재로 결산할 때는 이 기간은 이미 경과했으니까 이 기간, 경과한 기간에 대한 우리가 수익은 인식해 줘야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인식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수익을 추가로 인식하는 거니까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겠죠. 이게 그게 뭐냐면 수수료 수익이죠. 24,0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주식회사 한국은 주식회사 대한과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X1년 초에 개당 원가 15,000원에 상품 10개를 적송하면서 적송운임 10,000원을 지급하고 적절한 회계 처리를 했대요. 그러면 적송품은 얼마일까요?
개당 원가 15,000원, 상품 10개니까 10개 곱하기 15,000원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고, 적송운임 10,000원까지 포함하면 적송품의 원가는 15만원에다가 16만원 이렇게 되겠죠. 10개에 대한 적송품의 원가가 계산됐고, X1년 중에 주식회사 대하는 수탁상품 5개를 개당 2만원에 판매했대요. 그런데 이게 판매하고 한국에 통보했지만 한국은 이를 누락했다 그랬죠. 그럼 매출을 누락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매출 원가도 누락했겠죠. 그리고 주식회사 대안에 줘야 될 판매 수수료도 누락했겠죠. 그러면 다 계산해서 반영해 주면 되겠죠? 자, 매출을 계산해 보세요. 5개 팔았대요. 개당 얼마 받고 팔았대요? 2만 원? 2만 원 받고 팔았대요. 2만 원. 그럼 얘를 계산해 보시면 2만 원이 5개니까 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매출 원가 계산해 보세요. 전체 10개에 대한 적송품의 원가가 16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 나는 5개를 팔았잖아요. 절반을 판 거죠? 8만 원만큼 판 거예요. 8만 원어치를 판 거예요. 자, 그리고 판매 수수료는 개당 2,000원이래요. 내가 5개 팔았잖아요. 판매 수수료가 개당 2,000원이래요. 그러면 10,000원만큼 수수료를 줘야겠죠? 그러면 주식회사 한국은 얼마를 번 거냐면 10,000원을 번 거죠. 총 순이익으로 10,000원을 번 건데 그걸 반영 안 했으니까 반영해 주면 되겠죠? 위탁 판매. 그럼 얘를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얘가 12,000원. 그럼 얘가 22,000원, 28,000원, 128,000원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래서 24번의 답이 뭐야? 잘못 계산했나? 8만원, 9만원, 만원, 12,000원, 22,000원, 28,000원 뭐야? 잘못 계산했나? X1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 보험료, 전액 비용 처리, 플러스 이자 비용, 아무런 회계 처리 안 했다. 반영 12,000원. 그 다음에 1년분 임대료, 얘를 빼먹었구나. 얘를 빼먹었네요. 자, 1년분 임대료 36,000원. 걔를 빼먹었네. 자, 계산해보세요. 임대료 36,000원이 있는데 얘를 7월 1일에 현금 수령하면서 전액 수익 처리했대요. 자, 그러면 X1년 7월 1일, X2년 6월 30일 이렇게 있는데 1년분의 임대료가 36,000원이래요. 이렇게 36,000원인데 얘를 전액 수익 처리했대요. 수익. 근데 우리가 X1년 말에 X1년도 그 결산을 할 때 우리가 기간 경과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기간 경과한 6개월만큼은 수익을 인식하는 게 맞지만 아직 이 기간은 경과하지 않아서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얘를 이 월수로 계산하면 18,000원만큼은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되니까 이걸 수익 취소해야 돼요. 수익 취소하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얘를 반영하면 이게 뭐냐면 임대료니까 임대료 18,000원 수익을 빼게 되면 그러면은 아까 얼마였죠? 괜히 지웠네. 128000원이었나? 128,000원이었으니까 이거 빼게 되면 11만원 이렇게 계산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자, 25번도 한번 해보시고요. 26번 볼게요.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초 총 계약 금액이 30만원인 아파트 공사를 수주했고 공사 기간이 3년, X1년 초 총 계약 원가가 20만원으로 추정됐으나 원 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X2년부터 22만원으로 증가했고 실제로 그 원가의 공사가 마무리됐대요. 아파트 공사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X2년하고 X3년 계약 손익을 물어봤죠. 진행률은 원가율로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진행률을 다 계산해 놓으세요. 일단 진행률을 다 계산해 놓으시면 얘가 얼마예요? 얘가 30%. 그 다음에 얘가 50%. 얘가 100% 이렇게 되겠죠? 일단 진행률을 먼저 계산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이 3년이니까 3년의 그림을 그리세요. 이렇게. 자, 여기 X1년 말, X2년 말, X3년 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X2년하고 X3년의 계약 손익을 물어봤으니까 일단 X2년의 계약 손익은 이걸 구한 다음에 이걸 빼면 계산될 수 있을 거예요. X3년도의 계약 손익은 같은 방식으로 이 전체를 다 계산한 다음에 얘를 빼면 될 거예요. 자, 그럼 해보세요. 여기부터 해보세요. 자, 내가 얼마를 받기로 했냐면 30만 원 받기로 했다고요. 원가는 총 X1년도에 20만 원 들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래서 10만 원 받는 건데 X1년도에는 30%까지만 일을 했으니까 10만 원에 30% 3만 원만 이렇게 이익으로 인식하면 될 거예요. X2년도도 30만 원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원가가 22만 원 발생할 것 같다고요. 자, 내가 50%까지 일을 했어요. 그럼 8만 원에 50%니까 이번에 4만 원만 우리가 이익을 인식하면 되는데 이 4만 원은 누적치잖아요. X2년도는 요 단기분만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얘를 뺀 만 원만 이렇게 인식하셔야죠. 이렇게. 그러면은 답이 벌써 나왔죠. 2번으로. 26번의 답이 2번이죠. 그렇죠? 끝났죠. 얘 계산할 필요도 없죠. 실제 시험이면. 근데 우리는 공부해야 되니까 한 번 더 계산해 보세요. X3년도 계산해 보세요. 자, 30만 원을 받기로 했고 원가가 총 22만 원 발생하기로 갖고 100% 일을 했으니까 8만 원만큼 다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3년치 누적액이니까 이 단기분만 구하려면 2년 누적치를 빼야죠. 그래서 4만 원만큼의 이익을 계산하시면 되죠. 그렇죠? 답이 2번 이렇게 계산돼요. 자, 이제 27번을 보시면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중에 취득원가 30만 원의 설비자산을 구입했고 취득원가 28만 원의 설비자산을 26만 원에 처분했대요. 자, 한국의 모든 유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거래는 현금 거래고, 그렇죠? 현금 거래고 설비자산 및 감가상각 누계액의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X1년 말 설비자산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한국의 단기 현금 흐름표에 표시될 투자활동 순현금 흐름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현금 흐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현금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현금의 유입액과 현금의 유출액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현금 흐름 아니에요? 30만 원의 설비자산을 구입했대잖아요. 돈 주고 샀겠죠. 저 취득원가 28만 원짜리 팔고 26만 원 받았대잖아요. 돈 받았잖아요. (4번) 뭘 고민해요. 현금 흐름을 물어보는데 현금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간지만 보면 되지. 28번 X1년 중 발생한 원가 및 비용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자, 직접 재료 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자, 기본 원가가 주어졌어요.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에다가 직접 노무 원가를 이렇게 더한 거죠. 그게 얼마래요? 얘가 지금 45,000원이래요. 그 다음에 전환 원가가 있는데 전환 원가는 이 직접 재료 원가랑 제조 간접 원가를 더한 금액이잖아요. 요렇게 더하니까 그 금액이 3만 원이래요. 얘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지금. 직접 재료 원가가 모르겠다고. 얘가 3만 원이고. 그냥 간접 재료 원가 5천 원이 있는데 간접 재료 원가는 제조 간접 원가에 반영하는 거고 영업사원 급여는 제조 원가랑 관련이 없죠. 제조 원가니까 제조하는 사람의 급여만 여기 반영해야죠. 생산직 직원만 반영해야죠. 영업사원은 아니죠. 본사 임차료, 본사가 무슨 상관이에요? 본사는 제조하는 회사가 아닌데 본사는 제조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공장 감가상각비 얘는 반영해야죠. 그 다음에 공장 소모품비에 반영해야죠. 이렇게 간접 노무원가에도 반영해야죠. 이렇게 그러면 제조 간접 원가가 나오겠죠. 얘가 8,000원, 12,000원, 17,000원. 그럼 얘가 13,000원. 그럼 X값 구할 수 있죠? 얼마? 32,000원 이렇게. 답이 3번 이렇게 되겠죠. 몇 번이야? 28번의 답이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29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에 영업을 시작했고 정상 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대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X1년 배부 차이를 조정하기 전에 제조간접원가 계정과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에 관한 자료고요. 배부 차이를 총원가 비례 배분법으로 하겠대요. 그럼 배부 차이 조정 후에 매출원가가 얼마겠냐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 배부 차이 조정 전 매출원가에다가 배부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잘 더하고 빼면 그때 이후의 금액이 계산되겠죠. 문제 예를 물어보는 거죠 지금. 그럼 일단 배부 차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배부 차이를. 제조간접 원가 쪽을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배부한 건 12만 원인데 실제로 발생한 건 10만 원밖에 발생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얼마냐면 2만 원만큼 우리가 많이 배부한 거니까 2만 원만큼의 과대 배부가 계산된다고요. 그럼 원가를 우리가 많이 배분한 거니까 어떻게 돼? 원가를 줄여줘야겠죠? 원가를 줄이면 회사의 이익이 증가하죠? 그래서 얘를 유리한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유리한 건 영어로 F라고 표시해요. 유리하다고. 아무튼 간에. 그러면 2만 원만큼 유리한데 이 2만 원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또 분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매출원가에서는 총원가 비례 배분법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자, 과대 배분되어 있으니까 빼줘야 될 거고요. 전체 2만 원 중에서 총원가 비례 배분법이니까 전체 100만 원, 매출원가 50만 원, 요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해서 조정해 주시면 되니까 만 원만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49만 원이 조정 후의 금액이 되겠죠. 오케이. 30번. 한국은 제조 부분인 조립 부분과 도장 부분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보조 부분으로 수선 부분과 동력 부분을 두고 있대요. 단계 배분법을 적용하고요. 보조 부분 원가는 수선 부분부터 배부한대요. 그럼 보조 부분이 지금 수선 부분하고 동력 부분이 있죠. 제조 부분이 지금 조립하고 뭐가 있냐면 도장. 여긴 보조고요. 여긴 제조예요. 보조 부분은 제조 부분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렇죠? 자, 보조 부분 원가를 이제 배분해야 되는데 수선 부분부터 배분한대요. 수선 부분이 동력 부분을 위해 일하는 것도 있고요. 수선 부분이 조립 부분을 위해 일하는 것도 있고 수선 부분이 도장 부분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도 있죠. 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수선이 보조 부분인 동력 부분을 위해서 50%만큼 일을 해준대요. 수선이 제조 부분 중에 조립 부분을 위해서 30%만큼 일을 해준대요. 수선이 도장 부분을 위해서 20%만큼 일을 해준대요. 그럼 계산하시면 되겠죠. 수선에서 발생한 원가가 총 얼마예요? 3만 원. 그 3만 원에 50% 15,000원만큼은 동력 부분의 원가로 3만원에 30% 9,000원은 조립 부분으로 3만원에 20% 6,000원은 여기 도장 부분으로 가면 되겠죠. 다 합치면 3만원 되죠. 알맞게 잘 뿌렸고요. 그 다음에 동력 부분도 수선 부분을 위해서 일을 얼마를 해주냐면 20% 일을 해줘요. 여기. 그리고 동력이 조립을 위해서 30%. 동력이 도장을 위해서 50% 이렇게 일을 해주는데 단계 배분법은 다른 보조 부분으로부터 배분을 받는 그 부분은 다시 배분하지 않죠. 얘는 고려하면 안 돼요. 얘는. 그리고 동력 부분에 발생한 원가가 여기 25,000원이지만 이 25,000원만 이렇게 뿌리면 안 되고요.
수선 부분으로부터 받아온 요 15,000원까지 포함해서 40,000원을 뿌리셔야 돼요. 그게 단계 배부법이잖아요. 그리고 이 40,000원을 뿌릴 때도 그냥 30%, 50%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네 둘한테만 뿌리는 거니까 조립 부분에 갈 건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 40,000원 중에서 30% 플러스 50%, 그 중에 30%,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얘도 이 도장 부분에 가는 것도 전체 40,000원 중에서 자, 30%, 50%, 그 중에 50%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계산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얘는 8분의 3이니까 5,000원이니까 15,000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는 25,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문제가 뭘 물어봤어요? 도장 부분에 배부될 걸 물어봤잖아요. 도장 부분에 배부되는 게 뭐예요? 일단 여기서 6,000원 오죠. 그 다음에 동력 부분으로부터 25,000원 오죠. 그럼 얼마예요? 31,000원이 오게 되죠. 그래서 30번의 답이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31번. 한국은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대요. 직접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대요. 한국의 X1년 생산 및 원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제공품 계정을 그려보세요. 제공품 계정을 그리시고, 자, 기초재고, 기말재고 이렇게 있죠. 단기에 투입한 게 있을 거고요. 완성한 게 있을 거예요. 기말이 있을 거고 기초가 있겠죠. 기초 제공품이 400단이래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공정 초기에 전량 다 재료를 투입했고 나머지 가공원가는 요 균등하게 투입하니까 요 진행률대로 투입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착수한 게 투입한 거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면 1000단이죠. 그리고 단기 완성한 게 1100단인데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기초에 있는 게 먼저 완성이 되고 나머지 700단위가 단기 착수한 것에서 완성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300단이래요. 그러면 차변 1400, 대변 1400이니까 더 정확히 일치하죠. 그 얘기는 공손이나 이런 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공손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다 끝났어요. 제조원가 내역이 주어져 있고 투입 형태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셔야겠죠. 구분하시기 전에 자, 여기 이제 기초 제공품 생각해 보세요. 재료는 전기에 다 투입했으니까 단기에는 투입할 필요 없죠. 가공원가는 전기에 30%까지 투입했으니까 올해는 70%만 추가로 투입하면 완성되겠죠. 기말 제공품에 대해서도 재료는 공정 초기에 다 투입했고 나머지 가공원가는 균등하게 투입했겠죠. 자, 이제 투입 형태가 다르니까 구분해서 생각해 보세요. 직접 재료, 여기 가공원가. 직접 재료 투입할 거 없어. 기초 제공품에 대해서 직접 재료 투입할 게 없죠. 전기에 다 투입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공원가는 70%만 투입하면 되겠죠. 이렇게. 단기 착수 완성은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시킨 거니까 직접 재료든 가공원가든 몽땅 다 투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에 대해서는 직접 재료는 몽땅 투입, 그 다음에 가공원가는 진행에 따라 투입하니까 요만큼만 투입하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완성품 환상량이 나오죠. 1000. 그리고 얘는 계산하면 이게 400이니까 1100 이렇게 나올 거고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선입선출법이니까 요거는 단기에 발생한 수량만 얘기한다고요. 단기에 발생한 수량이니까 단기에 발생한 원가만 고려해 주셔야 돼요. 여기 2만원.
그래서 2만 원을 1000단위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20원만큼의 완성품 환상량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가 나오는 것이고, 이쪽도 계산해 보세요. 단기에 발생한 여기 44,000원이잖아요. 그거를 1100단위 이렇게 나눠주시면 그러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40원이 나오는 거죠.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가공원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완성품 원가를 물어봤어요.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원가. 단기에 완성한 게 이만큼이잖아요. 플러스 기초에 완성된 거 요만큼 고려해 줘야겠죠? 얘랑 저거를 두 개 다 고려해 주셔야 돼요. 자, 얘 계산해 보세요. 자, 280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자, 직접 재료가 700, 여기 이쪽 가공원가 합쳐서 980, 그러면 700 곱하기 직접 재료 단위당 20원 플러스 여기 전체 980개 곱하기 가공원가 여기 40원, 그 다음에 기초에 발생한 여기 있잖아요. 12,500원. 얘를 다 반영하면 완성품 원가가 계산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얘가 거기 3번에 65,700원 이렇게 나와요. (32번) 한국은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해서 결합 제품 A, B를 생산하고 있고 분리점 이전에 발생한 결합 원가가 20만원. A와 B가 분리점에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추가 가공 후에 판매하고요. 그래서 뭐 생산량 뭐 이런 자료가 주어져 있고, 균등 이익률법에 따라서 결합 원가를 배분한다고 했을 때 제품 B에 배분되는 결합 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A, B를 생산한다 그랬죠? 그림 그리세요. A하고 B를 생산할 거예요. 여기 A, 여기 B. 분리점에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 가공 후에 판다 그랬죠. 그래서 A는 추가 가공을 하는데 여기 3만원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랬고, B는 추가 가공하는데 얼마가 발생하냐면 여기 7만원만큼 발생한다 그랬어요. A는 200단위를 생산하고요, B는 얼마를 생산하냐면 150단위를 이렇게 생산하죠. 나중에 파는데 A는 1,000원 받고 팔고요, B는 2,000원 받고 판대요. 그 다음에 결합원가는 여기 20만원이 이렇게 발생한 거고, 균등 이익률법을 적용한대요. 왜 법만 한자로 쓰는지 아세요? 균등 이익률을 한자로 못 써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웃으라고, 한 얘기 웃으라고. 설마 못 쓰려고요. 자, 균등 이익률법인데요. 얘는 말 그대로 이익이 다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A만 가지고 계산한 이익률, B만 가지고 계산한 이익률, 전체를 두고 계산한 이익률 몽땅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익률이 동일하다면 매출원가율도 동일한 거 아니에요? 원가율이 동일하니까 이익률이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균등 이익률법을 물어보면 이익을 또 계산하려면 막 수익을 계산한 다음에 원가를 빼고 이익을 계산해야 되니까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같다는 얘기는 원가율이 같다는 얘기니까 그냥 균등 원가율 이렇게 계산해 놓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하시는 게 편해요. 원가만 쭉 고려하면 되니까. 자, 그럼 원가를 계산해 보세요. 원가율을 어떻게 계산하나? 전체 매출액분에 전체 매출액이 얼마예요? 자, A 200단위 하나당 1,000원 받는다면서요. 자, B 150단위 하나당 2,000원을 받는다면서요. 그 중에 원가 발생한 거 다 고려해 보세요. 그러면 30만 원이잖아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원가율이 나오겠죠? 그럼 얘가 얼마야? 얘가 20만원, 얘가 30만원이니까, 그럼 50만원이니까 60%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원가율이. 그러니까 60%로 다 맞춰주면 돼요. A만 가지고 원가율을 계산해도 60%가 나오도록, B를 가지고 계산해도 60%가 나오도록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문제는 B를 물어봤으니까 B를 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B를 팔면 전체 매출액이 30만원 나오는 거잖아요. 30만원.
자, 그 중에 원가를 몽땅 다 고려하면 60%가 나와야 돼요. 일단 B의 원가가 뭐이냐면 추가 가공 원가 7만 원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 결합 원가 20만 원 중에서 배분받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모르잖아요. X라고 두라고요. 얘가 60%가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요 분자의 합이 얼마가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18만 원이 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X가 얼마예요? 11만 원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32번의 답이 거기 11만 원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33번. 한국은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뭐 자료가 이렇게 있을 때 제품의 실제 생산량을 물어봤죠.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AQ 곱하기 AP, AQ 곱하기 SP, SQ 곱하기 SP 써놓고 자료에서 주어진 걸 다 갖다 적으세요. 제품 단위당 직접 재료 표준 투입량이 5kg이래요. 5kg. 그리고 직접 재료 실제 발생액이 얘가 81,000원이래요. 81,000원. 직접 재료 단위당 실제 구입 원가가 90원이니까 AQ, AP가 90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도 90원이라는 얘기고 직접 재료 가격 차이가 있는데 9,000원이 유리하대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발생한 게 더 적은가 봐요. 그러니까 유리하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쪽 금액이 더 적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이 금액이 9만 원이다 그 얘기겠죠. 81,000원에다 9,000원 더하면. 그러면 요 AQ 구할 수 있죠. 그거 얼마예요? 그러면 그쵸? 이게 뭐야.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그래서 이게 얼마죠, 그러면? 이게 9,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9,000원? 900원 이렇게 되는 900원. 900단위. 900단위 곱하기 90 하면 81,000원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여기가 똑같이 900이죠? 그러면 SP를 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SP? 얼마예요, 그러면? 두 개가 사라지니까 100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능률 차이가 발생했는데, 능률 차이가 10,000원 유리래요. 그러면 이 금액보다 이 금액이 더 적다는 거잖아요. 10,000원만큼? 그럼 이쪽이 10만 원이란 얘기죠. SP 구했죠? 100이라고. 여기 앞에서. 그럼 여기 SQ는 얼마겠어요? SQ는. 그러면 1000이겠죠, 1000. 이 1000은 어떻게 계산한 거죠? 실제 생산량에다가 표준 투입량 5kg을 이렇게 곱해서 계산했겠죠. 그러면 이 실제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은 얘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200단위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33번에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34번) 한국은 X1년에 영업을 시작해서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단위당 판매 가격이 200원이고요. X1년에 제품 1000단위를 생산해서 800단위를 판매했대요. 제품과 관련된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전부 원가 계산하고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기말 재고 자산의 차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전부 원가 계산은 제조 원가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다 포함돼요. 말 그대로 전부 제조 원가에 다 포함시켜요. 그런데 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변동 원가만 제조 원가에 포함시켜요. 그럼 결국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에서의 기말 재고 금액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차이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걸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총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4만 원 이렇게 발생했고
처음에 생산할 때 1000단위를 생산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제품 한 단위당 40원 40원의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배부가 됐을 거예요. 전부 원가 계산에서는 배부가 됐고 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배부가 안 됐겠죠. 그럼 결국 이 차이만큼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일 텐데 기말 재고가 지금 몇 개냐면 기초에 영업을 시작했으니까 기초 재고는 없었을 거고 그럼 결국 1000단위 생산해서 800단위 팔았으니까 기말 재고가 200단위밖에 안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다 200단위를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8,000원만큼이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36번. 어, 35번? 아, 35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X1년과 X2년의 총 생산량과 총 제조원가에 대한 자료로서 단위당 변동원가와 총 고정원가 일정했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뭐, 그랬을 때, 자, 물어봤어요. 자, 다 자료를 두 개 줬잖아요. 고조전법 이용하는 얘기죠. 자, 고조전법을 이용해 보면 제조원가가 X2년도에 25만원이고 X1년도에 20만원이니까 요 차이가 5만원 이렇게 발생해요. 자, 얘를 생산량의 차이인 500단위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그러면 단위당 뭐가 나오겠어요? 단위당 제조원가가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시면 두 개가 사라지니까 자, 100원만큼 단위당 제조원가가 계산이 되고 단위당 얘는 변동 제조원가예요. 자, 이제 고정 제조원가를 알면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총 제조원가가 뭐 아무거나 잡아서 계산해 보시면 돼요. 총 제조원가가 20만원이래요. 그런데 단위당 1,500을, 그러니까 X1년도에 1,500개를 생산했고, 단위당 제조원가 우리가 계산했잖아요. 100원이라고. 여기가 변동 제조원가일 거고, 그러면 요 금액이 15만원이니까 20만원을 맞추려면 5만원이 부족하잖아요. 그 5만원이 뭐예요? 그 5만원이 고정 제조원가죠. 다 구했어요? 자, 이제 X3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총 고정원가가 20% 증가한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20%가 증가하는 거니까 그러면 6만원이 되는 거죠. 단위당 변동원가가 10% 감소한대요. 그럼 10% 감소하니까 요게 10% 감소하니까 90%가 되는 거니까 90원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생산량이 3,000단위라면 얼마일까?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3,000단위 곱하기 90원 플러스 6만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럼 33만원 이렇게 되나요? 35번에 2번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36번. 완전 한계율, 뭐 영업 레버리지도 이런 거 물어봤는데 얘는 도표 하나 그리면 되죠. 그럼 손쉽게 계산할 수 있죠. 매출액이 50만원이래요. 여기가 고정원가일 거고 여기 만나는 점이 손익분기점일 거고 자, 여기 매출액이래요. 매출액이 얼마냐면 50만원이래요. 여기가 매출액이라면 요 기울기는 뭐가 될 거냐면 기울기는 공헌이익률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매출액에다가 요 기울기 공헌이익률을 곱하면 요만큼의 공헌이익이 나오죠. 그리고 요 손익분기점 이후에 발생하는 요 높이는 다 뭐예요? 손익분기점 이후에는 다 이익이니까 얘가 영업이익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안전한계율이 25%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 조건을 보니까 총 고정원가가 여기 16만원이죠. 16만원이고요. 그럼 요 높이가 16만원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헌이익률이 40%래요. 40%. 그러면 공헌이익은 20만원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가 4만원 이렇게 되겠죠. 안전한계율은 공헌이익분의 영업이익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5분의 1이니까 20% 이렇게 계산되겠죠. 1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영업 레버리지도가 5래요. 영업 레버리지도는 안전한계율을 역분하면 되죠. 역분 맞나? 이렇게 거꾸로. 그러니까 4만원 분의 20만원 이렇게 하면 영업 레버리지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새우 영업이익이 28,000원이다.
영업이익이 4만 원 나왔고 법인세율이 30%니까 여기다 70%를 곱하면 세후이익이 나오겠죠. 28,000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4번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40만 원이다. 자, 이쪽이 50만 원이고 그럼 이걸 0으로 만들면 되니까 50만 원에다가 공원이익률 40%를 곱하고 그러면 이게 공원이익이고 여기서 고정원가 16만 원을 딱 뺐을 때 이익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이 나오겠죠. 얘를 X로 두면 되죠. 그러면 얘가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면 X가 40만 원 이렇게 계산될 거고 40만 원에 40% 하면 16만 원 이렇게 나오죠.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4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죠. 37번. 한국은 단일 제품 500단위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이 200원이래요. 단위당 변동원가는 120원이고 한국은 대안으로부터 단위당 180원에 200단위를 구입하겠다는 특별 주문을 받았고 이 특별 주문을 수락하면 별도의 포장 작업으로 인해서 추가로 단위당 변동원가 10원이 발생해요. 한국의 최대 생산 능력은 600단위로 이 특별 주문을 수락한다면 기존의 시장 판매량 100단위를 포기해야 되겠죠. 왜? 나는 지금 600단위를 생산할 수 있고 500단위를 팔고 있으니까 내 유휴 생산 능력, 남은 생산 능력은 100단위밖에 안 되는데 200단위를 주문했다고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모자란 100단위는 기존 판매 시장에서 줄여야지. 아무튼 그렇게 한다면 증분손익이 얼마나 되겠나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차액적분법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총액으로 계산하세요. 그게 더 빨라요. 자, 매출액 계산해 보세요. 특별 주문을 수락한다면 나는 200단위를 팔 거예요. 한 단위당 얼마를 받을 거냐면 180원 받을 거예요. 이렇게 180원 받을 거고요. 그러면 매출액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36,000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36,000원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변동원가를 빼야 될 거 아니겠어요? 200단위를 만들 텐데 원래 변동원가는 단위당 변동가가 120원 발생하지만 여기 추가로 포장을 해야 돼서 10원이 추가로 발생한대잖아요. 그럼 요만큼의 변동원가가 발생하는 거죠. 130원이니까 26,000원만큼 변동원가가 이렇게 발생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발생하는 게 없나 보니까 100단위를 포기하니까 기회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자, 100단위를 포기하게 되면 내가 기존 시장에다가 얘를 180원에 팔고 있었고 원래 변동원가 120원 해갖고 한 단위당 60원만큼 내가 이익을 보고 있었는데 100단위를 포기하게 되면 6,000원만큼의 이익을 이렇게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 이걸 다 고려해 봤을 때 얘가 10,000원이니까 내가 4,000원만큼의 뭐 계산을 잘못했나 본데 60원 6,000원 130원 26,000원 맞는데 36,000원 만원 만원 6,000원 4,000원 뭐 계산을 잘못했나? 이제 그럼 2,000원 나와야 되는데 130원 500단위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 200원 단위당 변동원가 120원 200원 여기가 200원이네 원래 200원에 팔았었네요 200원 그러면 내가 한 단위당 기존 시장에 팔면 80원만큼의 이익을 볼 수 있는데 100단위를 다 못 파니까 8,000원만큼의 손해를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는 이 특별 주문을 수락하면 모든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2,000원만큼의 이익이 발생하죠. 그럼 특별 주문을 수락하는 거고 문제에서 물어본 증분손익은 3번의 증분이익 2,000원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이게 38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분기별 생산량을 다음과 같이 계상하고 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주고 한국은 제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원재료 5kg을 투입하고요. 그리고 킬로그램당 구입 단가가 10원이래요. 원재료 재고 정책은 각 분기별로 다음 분기 생산량의 생산에 투입될 소유량의 10%를 안전재고로 보유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대요. 3분기 원재료 구입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 기초 재고가 있을 거고, 구입한 게 있을 거고, 사용한 게 있을 거고, 사용하고 남은 게 있을 거예요. 자, 문제는 지금 얘를 물어보는 거죠. 구입한 게 얼마인지 모르겠다고. 자, 그러면 일단 기말을 우리가 일단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문제에서 줬잖아요. 다음 분기 생산량에 투입될 요소의 10%를 재고로 보유한다. 그러면 다음 분기 4분기에 얼마를 생산할 거냐면 280단위를 생산할 텐데 한 단위당 5kg을 투입한다고요. 그럼 요만큼 생산하는 것이고 이거의 10%를 우리가 안전재고로 보유해야 되니까 그러면 얼마야? 28에다가 5 하면 8, 5, 40이고 5, 20이니까 140. 요때 140만큼 기말 재고를 보유해야 되고요. 자, 여기서 기초라고 하면 요 2분기의 기말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2분기의 기말을 또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자, 2분기의 기말은 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2분기 입장에서 다음 분기가 3분기니까 3분기는 320단위를 만들 거고 하나당 5kg을 투입할 거고 여기에 10%니까 32에 5kg을 곱하면 5, 20, 160kg을 기말 재고로 갖고 있어야 되고 요게 기초 재고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사용한 거 이만큼 사용했겠죠. 이만큼. 320단위. 320단위에 5kg을 하게 되면 0, 1600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10%가 얘니까. 그럼 구입한 걸 계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사용한 걸 이렇게 빼면 기말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자, 이쪽을 넘기면 이게 마이너스 20이 되고 얘가 넘기면 플러스 1600이 되니까 얘가 1580이 될 거고 자, 하나당 구입하는데 얼마냐면 여기 어딨어? 하나당 구입하는데 여기 10원이라 그랬으니까 10원을 이렇게 곱하면 15,800원이 구입 금액이 되겠죠. 3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정부에게는 제가 안 합니다. 정부에게는 제가 안 해요. 강평은 이렇게 끝내고 아까 총평을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같이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난이도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세법 그 강평할 때도 그랬지만 난이도는 다 상대적인 거라서 공부를 많이 했으면 뭐 쉽고요. 안 했으면 어렵고요. 다 그런 거니까. 공부를 착실히 잘 하셨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객관식, 제 객관식 수업을 같이 공부하신 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이게 뭐 어려운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아무튼 간에 강평 듣느라 고생하셨고,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